네, 22대 국정감사 첫날이었던 어제 여야는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또 증인 출석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논란에 휩싸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한 조사를 공식화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여야 국감 첫날부터 예상했던 대로 격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 그리고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공세를 퍼붓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어제 국정감사 첫날 모습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예상했던 바대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국감 자체가 김건희 여사 대 이재명 대표의 국감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시각이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 중에 가장 크게 일고 있는 비판은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리스크 문제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사기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지면 좋겠지만 최근에 있었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종결짓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 속에 보여줬던 수사기관의 행태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드러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서 그 수많은 의혹들을 이번 국감을 통해서 제대로 밝혀내겠다. 이른바 끝장 국감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극한의 대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바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김 여사 의혹에 총 공세를 퍼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으로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국정감사만큼은 사실은 저희가 민생국감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이제 국정감사의 대상은 일반인이 아니고 기관들이거든요. 행정기관들인데 행정기관들이 업무 처리를 하고 그 업무 처리가 적정했는지, 앞으로 보완할 것은 없는지, 제도적 발은 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게 행정기관에 대한 직접 감사라기보다는 그 행정기관이 업무 처리한 그 업무 처리 당사자를 직접 불러요. 예를 들면 법사위 같으면 대법원의 업무 처리에 관련돼서 물어야 되는 건데 재판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수사 당사자를 불러서 거기서 수사를 합니다. 이런 식의 국감은 글쎄 이게 국회에 만기칠람 아닌가. 이것은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국감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상임위별로 중복된 증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국회의장이나 사무처 차원에서 이 증인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국토에서도 누구 부르고 행안위에서 누구 부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해당 증인으로 선택된 분은 여기도 나가고 저기도 나가고 이런 불편을 겪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법부조차도 이렇게 중복된 증인의 경우에는 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국회는 그런 것들이 없다. 그러니까 국민적 편의나 정책적 개선 사항보다는 또는 행정기관의 업무 감독보다는 너무 정치 이해관계에 매몰돼 있는 국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체적인 평을 좀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올해 국감장에서도 여러 이색 소품과 이색 장면들이 좀 등장을 했습니다. 네. 배추와 달걀, 벼 한우가 등장하는가 하면 딥페이크의 좀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의원이 본인의 얼굴을 직접 합성한 영상물을 틀기도 했고요. 특히 허위 매물의 심각성을 지적하겠다면서 민주당 윤종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이 관용차를 허위 매물로 등록시키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이러한 상황들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여의도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지금 국감에 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여야 할 것 없이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각오가 남다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힘 의원 한 분은 배추 가격 때문에 이제 배추를 들고 이 국감장에 등장하시는 경우가 있었고 농업 재해로 인정해달라라고 하면서 벼멸구 피해가 있는 벼와 그러니까 멀쩡한 정상인 벼를 비교하는 그런 이제 국감장에서의 모습도 있었고요. 예. 한우 포장된 한우를 들고 이 한우의 가격을 좀 이제 이야기를 하는 한우 농가의 어려움을 아무래도 이제 강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다 필요한 어떤 하나의 행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감이라고 하는 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각화를 할 거냐 이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정말 소품을 활용하는 경우 아니면 PPT를 활용하는 경우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이 국민들께 눈도장을 찍는 경우로서도 크게 활용되고 있는 하나의 장이기 때문에 어떤 의정 활동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심히 국감에 임하는 거는 국민들께서 반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도 지금 대화 중에 여러 장면들을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 해당 문제점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시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저렇게 시연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모 의원이 했던 것처럼 뭐 남의 차량을 갖다가 해당 중고물 거래 사이트에 올린다.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설명해도 금방 알아챌 수 있어요.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 누가 이게 보충 설명이 필요한가요?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장관 관용차를 갖다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관의 개인적인 뭐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게 국가의 재산이에요. 이걸 갖다 거래 사이트에 올렸다는 것은 뭐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떠나서 국회의원이 위법행위를 한 것이죠. 그걸 떠나서 매물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기의 위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연한다는 것은 오히려 조장한다는 또 의미도 있을 수 있어서 저 부분만큼은 좀 부적절하다. 그러나 이제 시연 등 또 뭐 실무로 보여주거나 하는 것들은 국민에 대한 직권적 설명 차원에서는 좀 유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조금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이제 국감이 열린 상임위 곳곳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뭐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뭐 의혹이라던가 공천 개입 의혹이라던가 상임위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등장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의혹 자체가 민주당이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많습니다. 뭐 폭로라든지 녹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주당 차원에서만 제기하고 있는 일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면 위로 끌려 올려진 것들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대로 좀 풀어보겠다,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보겠다 이런 마음인 것 같고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뭐 행안위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단은 졸속으로 계약이 맺어졌다라는 비판도 있었고요. 그 계약 과정에서 이 나라 어떻게 보면 국가와 이 사기업이 계약을 맺는 거니만큼 이 구비해야 할 서류라던가 제대로 채워야 할 요건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채우지 못했다. 근데 하필 이 업체가 이 김건희 여사가 이 영부인 되기 이전에 뭐 코바나 콘텐츠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시 거기서 주최했던 전시를 후원했던 업체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사적인 인연을 통해서 사실은 이 업체가 들어오게 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부터 시작해서 뭐 공천 개입 의혹, 그다음에 주가 조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조차도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의 실체를 규명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불법 증축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가 나왔어요. 거기서 해당 관리 업무를 총 관리했던 그 김모 비서관의 경우에 이제 주의 조치를 받았고 대통령실에게도 주의를 했어요. 이거 앞으로 관리 감독을 잘 해라. 그래서 이제 선정 과정 이런 것 등에는 문제가 없는데 관리 감독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면 선정된 해당 업체가 18개 정도의 하도급 업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뭐 예를 들면 불법 업체가 좀 끼어들었고 이런 게 있었나 봅니다. 그다음에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공사 바로 시작된 거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공사 대금은 사실 다른 업체와 비교해 볼 때 뭐 그 높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글쎄 뭐 선정 자체가 특혜라는 몰라도 그 공사 금액 자체가 특혜인 그 정황은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김모 비서관 입장에서 총괄하는 김모 비서관 입장에서는 인수위 등 여러 군데로부터 추천 받아서 했다고 하는 거니까 만약에 감사원이 여기서 불법이나 위법이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러면 아마 고발했겠죠. 그래서 감사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그 수사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국정감사장이 아닌 이미 기존에도 수많은 비판을 해왔거든요. 그렇다면 수사기관의 수사 발표가 된 이후에 그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임은 몰라도 지금 또 여기서 또 틀고 그러니까 국민께 계속 어떻게 보면 선동의 장으로 국정감사장을 활용하는 것은 그것만큼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법사위 국감장은 이재명 대표 재판을 두고 공방이 아주 거셌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 조속히 심리를 좀 촉구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검찰이 지금 불공정 수사를 하고 있다. 오히려 수사를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은 검찰이다라고 맞섰거든요. 저는 여당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얼마 전까지는 이제 국회를 뭐 재판장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권한을 활용해서 어떤 수사 상황이나 재판 상황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치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계속 민주당을 비판해 오셨으면서 이 이재명 국감, 이른바 이재명 국감을 하겠다라고 나서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면으로 조준하고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민생에 대한 질의를 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이 여당의 모순적인 행보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재판 지금 이제 뭐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수사도 지금까지 받아왔던 것들 다 받고 마무리되고 뭐 재판할 것은 하고 이렇게 다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법원행정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질타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질의를 하시는 것은 일종의 집권 여당의 압박으로도 느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당이 그동안 취해왔던 민주당을 향한 뭐 방탄국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들이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집권 여당에게 바라는 것은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물고 늘어지는 그런 모습보다는 정말 여당으로서 어떤 이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를 향해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어떤 드러내는 그런 날카로운 질의를 좀 기대를 하셨을 텐데 지금 여당 의원들의 질의 중에 화제가 되는 것들은 결국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격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한 어떤 공격들, 질의들 이런 것들만 화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여당 의원들이 분발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당의 행동이 모순적이라고 지적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례를 들어서 그렇지 재판 지연의 문제는 지금 언론들도 주목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고등부장 승진제 등이 없어진 이후에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것은 이제 얼마 전에 헤드라인으로 나온 그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지연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례를 들어 설명한 것이고, 자, 이재명 대표와 그 사건 관련해서는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검찰이 지원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그 수사 기록을 냅니다. 거기에 보면 진술조서 등이 있어요. 참고인들. 그러면 이것들을 뭐 예를 들어 500개라고 쳐요. 그럼 통상의 재판에서는 10명 정도를 그 변호인 측이 부동의합니다. 이건 나 인정할 수 없어. 그럼 10명을 검찰이 증인 신청할 수 있도록 하도록 형사소송법상 그런 규정이 있어요. 검찰이 증인 신청해가지고 나온 증인이 이거 내가 말한 대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라고 인정이 돼야지만 증거 선택이 되거든요. 그런 사법 절차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신청을 검찰이 했다고 그래서 저 검찰이 지연시켰다고 보면 오산이고 부동의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저걸 지연시킨 거죠. 왜냐하면 500명 정도를 어떻게 다 부동의합니까? 그리고 진술 증거가 500개 이상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보나 저는 지연시킨 것은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이고 지연시켰는지 아니면 불가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연의 원인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저런 공박은 사실 국민의 빠른 재판을 받을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구현을 위해서 해당 행정처에다가 문의한 것이다. 또는 질타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방통위를 상대로 한 이제 과방위에서는 민주당 정동현 의원이 증인들에게 줄 세우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 사정기관 공무원 11명을 나란히 이제 줄 세우면서 정권의 도구다라고 이제 주장한 모습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보셨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사과를 좀 요구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네, 뭐 이런 어떤 모습만 보고 이제 단면만을 보고 이제 평가할 수는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쨌든 과방위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결국 이 정권의 언론 장악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이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를 했던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심의를 했던 또는 제재를 가했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따져보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질의의 취지를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정동영 의원께서도 이제 과거부터 이 언론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좀 정통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효과적으로 본인의 질의의 취지를 잘 담기 위한 하나의 단면으로서 저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증인을 둘러싼 공방도 어제 있었습니다. 과방위에서는 민주당에서 동행 명령권을 이제 발동을 하니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오후에 국감장의 모습을 드러냈고요. 앞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행안위에서도 그 불법 중축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서 증인 출석을 하지 않으니까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또 동행 명령장을 발부를 했고 일부 이제 의원들은 직접 업체 사무실까지 이제 찾아가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동행 명령권이 발동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부분은 이제 저희가 동행 명령권 발동의 사유는 원래 동행 명령권을 발동하게 되면 가서 인치를 할 수는 없어요. 강제로 데려올 수는 없거든요. 구인장하고 달라요. 그렇다면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동행 명령권이 나왔으니까 당신 안 가면 처벌받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안 가면 처벌받는다. 저것은 제가 볼 때 위헌 같아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발부한 동행명령장이 아니잖아요. 원래 동행명령장이 구인장 같은 효력을 주려고 했는데 일부 의견이 이거는 영장주의에 반한다라고 해서 그걸 뺐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안 나가요. 그럼 처벌받습니다. 그럼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상당히 해석의 폭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동행명령장의 경우에는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저것은 처벌받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시 안 나간 경우에도 임의로 국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만약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그럼 처벌받아요. 안 나가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동행명령장 저 제도는 제가 볼 때 저것은 폐지하는 게 맞다. 만약에 저걸 누군가 다투면 헌법소원 등으로 다투면 위원회 소지가 다분한 것이고 지금 남발하고 있잖아요. 아니 재판받고 있어서 정당한 이유시 안 나가는데 그런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 처벌받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오히려 정당한 이유를 묵살하는 개인적으로 보면 위헌적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건 없애는 게 맞고 또 하나 아까 정동희 의원의 줄세기 부분은요. 저건 모욕적인 걸 떠나서 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인권 유린이에요. 왜냐하면 정동영 의원이 하고 싶었던 말씀은 그거거든요. 왜 방통위에 여러 사정기관이 파견 나가느냐, 가서 하는 일이 뭐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방통위에 물으면 돼요. 저분들은 해당 부처에서 파견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방통위원회는 정보통신법상 국민의 여러 가지 권리 있잖아요. 불법 정보 유통으로 인한 권리 이런 것들을 저 사람들 통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 해결하지 말까요? 그러면 저는 구체적인 방통위원회 업무 자체에 대한 파악이 덜 된 상황에서 저게 파견 나간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 모욕이다. 사과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른바 한동훈 대표 공격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대남 전 행정관에 대해서 당 차원의 정식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거든요. 지금 일각에서는 당정 관계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있음에도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강하게 대응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썰어야 된다 이 심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김대남 씨와 관련한 이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녹취록 자체가 이 특정 언론사와의 통화를 하는 과정이었고, 근데 그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곳이 어떤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에는 사실은 같이 좀 어울리기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섞일 수 없고 화합될 수 없는 그런 언론사인데 그쪽에 한동훈 대표의 비위 정황 이런 것들을 갖다 바쳤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전당대회에 부정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상대 세력과 결탁해 나를 음해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한동훈 대표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정치인으로서도 그렇고 여당 대표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그냥 넘어가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유난 갈등의 연장전으로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분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 김대남 씨의 어떤 부정한 제보가 있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어딜 갔냐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봉 3억에 굉장한 고위직에 갔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만 이 배우가 없이는 그 자리까지 가기가 어렵다라는 게 드러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용산이 배우였던 것이 아니냐 이런 용산 배우설이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 갈등을 키우는 목적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갈등으로 축적된 본인의 분노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국면에서 제대로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좀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유난 갈등의 연장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도 가졌고 또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도 함께했는데 예를 들어 좀 본격적인 세력화가 시작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친윤계에서는 또 공개적인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보궐선거 쯤에서 여러 가지 이제 행보가 꼭 그러니까 당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 예를 들어 당대표가 본인이 뜻한 바를 펼치기 위해서 당의 세력을 넓힌다. 이 부분은 비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세력화된 그 세력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하는지가 저는 비판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정 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서 거대 야당과의 싸움에서 또 힘을 발휘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박수 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비판의 대상은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이후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행보를 할지가 이제 비판의 시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일단 김대남 전 행정관에 대한 그 당무감사의 의뢰 자체는 사실은 이제 재벌 방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전에는 정치권에서 이렇게 다 끝나왔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재벌 방지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는 사실 탈당하게 되면 조사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당내에 어떤 누군가를 겨냥하여 쓸 수는 있다. 백서특위라든가 이런 당내에 있는 사람들을 겨냥하지 않고는 사실은 이 당무감사에 조사할 수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런 양수 겹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연루된 이 명태균 씨가 최근에 연일 언론에 새로운 주장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윤석열, 그러니까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부부에게 자신이 정치적인 조언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주장의 이제 주요 맥락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과장된 이야기다, 취임 이후에는 소통한 적이 없다라고 손을 긋고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뭐 신빙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 뭐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과장된 이야기다, 취임 이후 소통한 적 없다, 이런 그 대통령실의 대응은 사실 약간 소극적인 면이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 드러난 이분의 정황들을 보면 만약에 이 명태균 씨가 얘기했던 것들이 다 허위라고 한다면 대통령실에서 고발해도 할 말 없는 정도의 뭐 어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과시 정도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취임 이후 소통한 적 없다, 이 정도의 소극적인 대응이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또는 명태균 씨의 측근으로 얘기되는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 예를 들면 김영선 의원의 전 보좌관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뭐 정황들이 뭐 여론조사부터 시작해서 뭐 인사추천,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뭐 제안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그냥 허황된 이야기라고 치부하기에는, 뭐 여론조사 청구할 내역서도 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분이 수사가 들어갔는데 어쨌든 핸드폰과 이런 여러 가지 뭐 전자기기들을 다 포렌식을 할 거기 때문에 이 과정 가운데에서 김건희 여사와 직접 통화를 주고받았던 내역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들이 공개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게 단순히 어떤 친분을 과시해서 잘못된 일탈을 하는 것을 넘어서 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이렇게 제공받고 그걸 대가로 공천을 줬다라고 한다면 뭐 뇌물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처벌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크는 지금 눈덩이처럼 저는 커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 주장과 인터뷰들 내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입장은 이제 취임 이후에는 소통이 없었다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어쨌든 경선 당시에는 이제 본 것 같아요. 만나 본 것 같고 거기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할 수 있죠. 그거는 뭐 명태균 씨뿐만 아니고 상당한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언이라는 게 상의도 될 수가 있고 일방적인 본인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걸 다 조언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 지금의 경우에도 텔레그램으로 많은 조언을 받잖아요. 이걸 다 뭐 문제가 있다, 이걸 상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수사를 통해서 밝힐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후보자가 된 이후에는 당에서 공식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로부터 굳이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야 할 만한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정말 문제가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어야 돼요. 의뢰하고 그 의뢰에 대한 답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공짜로 했다거나 또는 비용을 다른 식으로 처리했다거나 이렇게 되면 관련된 그 사실관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정황이 전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이게 문제가 있다, 뭐 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각종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는데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